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조금 전에 경상북도 울진 산불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로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련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그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앞서서 어제는 남대문 시장을 방문하기도 했었죠. 남대문 시장 상인들을 만나서 윤석열 당선인은 상인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우리나라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다시 한번 거듭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렇게 첫 일정으로 시장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생 경제의 바탕이 되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려우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고 이분들이 중산층으로서 튼튼하게 이 국가 경제 사회를 받쳐줘야 이게 나라도 뚝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 후보 되고 아마 여기 첫 번째로 제가 찾아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그때 드린 말씀도 내가 다시 다 기억을 상기해가지고 이제 인수위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취임하면은 속도감 있게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나눈 얘기 또 드린 이런 말씀들은 제가 다 실천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꼬리곰탕 유명하시니까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번에 대통령님 같이 드신 것도 맛이 괜찮으셨던데. 그 갈치, 네. 갈치하고 우리 생선, 하고 좀 넣으시죠. 아유, 혼자 처음. 소금 티스푼 하나? 좀 싱거운데 티스푼 하나. 네, 남대문 시장 상인들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까지 보셨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윤석열 당선인의 첫 행보가 남대문 시장 상인들 만났고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어떻습니까? 그 아픔을 함께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이런 행보에도 분명히 국민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중소상공인들이거든요. 네. 현장에 가서 직접 말씀도 들어보고 또 국민들의 애환을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당선인으로서 가장 해야 될 그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이번에 울진 일원의 산불은 해방 이후에 거의 가장 큰 규모의 산불이었고. 가장 큰 피해를 났다. 예, 피해 규모도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또 직접 상황을 체크해보고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현장에서 뭐 집을 잃고 계시는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노력이 이제 지금 당선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국정 운영의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저런 현장 행보는 참 바람직한 것이고요. 앞으로 또 이제 복구에 도움을 주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제 기억에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방문했던 곳이 아마도 인천국제공항, 거기서 일하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분들 만나서 비정규직을 반드시 철폐하겠다는 약속 꼭 지키겠다. 어떤 대통령이든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그리고 우리 국민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면서 뭔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항상 국민에게 먼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정이고 행보고 그렇고요. 이제 저런 행보나 마음들이 좀 지속적으로 끝까지 가야 되겠고요. 또 결국은 정책으로 뒷받침이 돼야 또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당선인 또 대통령이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약속을 하느냐. 그것을 본 국민들은 대통령의 그 행보와 발언을 보고서 대통령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려고 하는구나. 우리에게 어떠한 시대를 선물하기 위해서 노력하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들은 사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듯이 네. 지금 또 당선인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그 새로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리고 이제 당선인이 그리는 미래 대한민국 모습은 어떨지 그것을 이제 추측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현장에 나와서 국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어디를 가서 어떤 그 상황에 가장 관심을 갖는지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떤 그 메시지를 주는지 이런 것을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을 텐데요. 현장에 그 소상공인을 찾아가고 또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가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안도감을 심어주고 또 그 윤석열 정부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다소 그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윤석열 당선인이 울진 산불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갔고요. 대통령 당선인이 탈 수 있는 전용 헬기를 타고 현장에 도착을 했고 피해 상황에 대한 브리핑 받고 또 현장에 있는 산불로 탄 지역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손을 털고 또 손을 닦고 있는 장면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화면을 여러분께 상당히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나가고 있습니다. 손을 꼭 잡고 뭔가 피해를 입으신 분이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들었고요. 피해 주민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윤석열 당선인이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저럴 때 상당히 큰 기대를 할 것 같아요. 대통령 당선인이 왔으니 우리는 지금 집도 다 탔고 물건도 다 탔고 돈도 다 탔고 몸만 빠져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빨리 돌아갈 집 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산불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집을 완전히 그 나라에서 돈 들여서 다 지어줄 수가 없는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나름대로 지원을 좀 해달라 또 앞으로 그 생계 보조를 좀 해달라. 어떤 경우는 이제 영업 피해를 입은 분들은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런 그 요청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당선인이 현장에 갔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제가 네. 정책으로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다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렇게 이 국가에서 힘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산불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상가나 이런 데 피해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재해나 재난에 대한 어떤 보상 중에 그쪽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근데 저런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또 문 대통령님 취임 초기에 또 강원도 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거의 파손된 집은 전파됐도 다 복구를 해줬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규정상 다 복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소위 말해서 이 수해 기금, 그 산불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들께서 십시일반. 예. 그것도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산불은 그거는 이 재난 기금이죠. 협회로 가는 그것을 특별한 규정 없이 이렇게 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국민들의 성금 기금이 아주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도 개재에 조금 이렇게 좀 손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재작년에 그 수해 났을 때 그때도 정부 지원폭을 규정을 고쳐서 좀 높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이런 국민 선금이 많이 거쳐도 마음대로 투입이 못 되는 이런 이제 제도적인 문제를 개재에 좀 잘 살펴야 될 겁니다. 네, 긴급 재난 지역 선포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큰 재난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
과연 무엇일까? 조금 전에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성금, 항상 어려울 때 우리 국민은 이웃의 아픔을 함께했죠. 오늘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 아마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방송이 편성돼 있을 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그것이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내일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점심 식사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허심탄회한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대화를 위해서 이 점심 식사와 간담회에는 배석자가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이 많은 주제, 현안을 놓고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은 밝혔는데요. 김은혜 윤석열 당선인 측 대변인은 내일 오찬 회동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 부분은 말이죠. 이미 국민의힘의 내부 의견은 정리가 된 것 같고 당선인의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최재성 전 수석의 생각은 어떠세요?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께 사면을 요청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미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도 여러 차례 저 이야기는 했어요. 사면의 필요성. 네네. 그런데 이제 두 달 후면 취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굳이 당선자 신분과 현직 대통령 만나면서 사면을 요청할 필요가 있느냐, 이 점이 이제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민들이 조금 달리 보는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쉽게 말해서 범죄 행위는 본인이 이제 직접 주도를 한 그런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은 비선 실세에 의해서 사실상 대통령이 좀 이렇게 끌려간 그런 경우고, 그래서 사면 여론도 두 대통령이 좀 더 달랐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두 달이 후면은 취임하는 당선자가 요청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필요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재성 전 수석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이것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는 성격이 다른 것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사면되지 않았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이제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어떤 범죄 그 행태나 여러 가지가 다르다고 말씀하시지만 법원에서 판단하는 형량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그 형량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형량이 또 낮거든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사면을 하려면 사면을 하지 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굳이 사면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 당시부터 지금까지 아마 그때는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수감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임기 마지막 그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끼워 넣기 위해서 일부러 빼두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언론에도 그런 의혹이 제기되었었고요. 저도 또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청와대 속내가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추측하면서 예. 비판한 사람들이 굳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고 둔 것은 임기 말에 김경수 경남지사를 사면하기 위해서 그때 끼워 팔 미끼 상품이냐 이런 공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당시에는 아무래도 김경수 지사가 수감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면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을 거다. 뭐 그런 분석까지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것은 사실 인도적으로 보나 또 어떤 그 정권에서 과거와의 화해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나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결자 해지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면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김경수 지사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께서 판단할 영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마치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을 그 스스로 해결한다는 뭐 결자 해지의 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사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생각이 이 문제에서 또 엇갈리고 있어요. 최재성 전 수석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그때 사면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하신 거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현 정부에서 유죄 확정을 받았던 사안이니 현 정부에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청와대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 문제는 모르겠다. 내일 윤석열 당선인이 만약에 그 이야기를 제안한다면 그때부터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 관계자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현직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5월 9일까지다. 그 사면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판단할 이야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실제 형식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뭐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사면권을 행사할지 말지는 대통령께서 결정하는 게 맞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내일 청와대 오찬에서 사면을 요청하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추측이 아니고 대변인이 사면을 요청하겠다고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사면에 대해서 그 언급이 있을 텐데 청와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은 이제 지금 뭐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미리 이렇게 공지를 하면 대통령께서도 나름대로의 생각을 또 당선인한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잘 해결이 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 헌법상으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한 것 자체가 이런 정치적 사건 또는 사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 사법상의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를 오히려 그 제도적으로 터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국민들 어느 누구도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선고된 형량을 모두 복역하고 만기에 출소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거든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히도 고령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자신이 받은 형량을 다 채우는 것은 결국 옥중에서 여생을 마치라는 식의 그런 논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면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국민들의 그 바람이라면 대통령께서 뭐 역사와 화해한다는 의미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그런 결정을 해주시고 또 내일 뭐 당선인과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데 대해서 확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사면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중요한 계기가 하나가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날짜가 5월 10일이에요. 그런데 그 직전에 5월 8일인가요? 5월 8일이 아마 석가탄신일이어서 원래 석가탄신일 때 이런 사면 조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 화합을 위해서. 예. 우선요, 뭐 김경수 지사가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수감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사면할 수 없어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분리했다. 일단 이런 논리로 자꾸 접근을 하면 사면 요구 자체가 정략적이라고 그렇게 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결자 해지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디 뭐
원칙도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세 번째로 국민 감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국민들은 지금 전직 대통령이라고 이 소위 말해서 이제 형을 받고 무조건 사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각각 의견을 달리해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매우 사면에 대해서 높은 여론이 있었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 이 교과서에도 없고 또 정략적으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사면 요구를 한다. 당선자가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이 좀 뭐라 그럴까요? 순수하지 않게 좀 보여집니다. 순수하지 않게 보여진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최재성 전 수석의 생각이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지금 대선에서 나타난 표심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 통합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 통합에 대해서 아마 최재성 전 수석도 그건 동의하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 0.73%포인트 차에 박빙의 승부가 난 것은 이긴 쪽도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앞으로 국정을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표심이 극명하게 엇갈린 만큼 그 패배한 쪽을 지지한 분들의 마음까지 얻어나가는 그런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고 저희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입니다.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어요. 자,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조치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다르고 이건 개인의 부패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이 단죄를 했는데 무작정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으로 사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라고 하는 반론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은 분명히 건의할 것이 확실시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예. 그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통합이라는 게 전현직 대통령의 통합이나 정치인들의 통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적 여론, 요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는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국민 통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지만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당선된 당선자가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을 사면하라고 하는 게 국민 통합에 오히려 그 역설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DJ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을 사형 선고도 하고 또 탄압했던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로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윤석열 후보가 국민 통합을 얘기하면 오히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야당과 관련된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를 사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 통합을 대통령의 사면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전인수격인 언어들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네.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이명박 대통령 시대를 이끌던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고 그 이명박 대통령의 범죄라고 하지만 사실 그 내용도 또 논란이 계속 있었던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제 정치적인 사건으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런 사건 자체가 그냥 단순한 부패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게 누구의 재산이냐 그걸 가지고 본인 재산이 아니었느냐 아니면 형님의 재산이냐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논란이 되다가 결국 이제
재판까지 넘어가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 가벌성 문제를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또 두둔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통합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국민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을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는 나라가 그럼 과연 국민통합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적들 내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 탄압이었느냐 뭐 그렇게 오해하는 또 국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당시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한풀이 차원에서 이 사건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다 그렇게 또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없지 않거든요. 이런 면을 모두 그 역사와 화해를 하자 또 해원하자 뭐 그런 의미에서 사면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개인 비리다 또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면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 여론도 나쁘다 뭐 그런 이야기만 계속하면서 사면에 반대할 것이 아니고 또 전향적으로 더군다나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운 그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국민 화해와 국민 통합의 그 정신으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만남에서 분명히 사면 얘기는 나올 것이 확실시가 되는데 청와대가 앞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될지 그리고 지금 최재성 전 수석은 반대 의견을 냈는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 임기 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취임 직후에 사면을 할 수도 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 후에 사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사면에 대해서 자신 의견을 밝히셨으니까 그러면 임기 중에 사면을 하는 그런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를 굳이 그렇게까지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제 그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검찰의 조사를 받고 또 불행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직접 법률 문제를 담당하고 법률 대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느끼는 바가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금 사면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이제 또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달리 더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왕에 이제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당연히 이 사면의 그 은전을 베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최재형 전 수석님 하실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도 저는 빨리 석방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때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또 대통령에 당선돼서 그 중책을 수행해 오신 분들 그분들을 이렇게 장기간 구금해 놓는 것이 그게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국민 통합을 생각할 때 과연 그것이 미래를 향한 정치로서 그게 맞는 것이냐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역사의 아이러니, 모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특별 검사팀으로 그 국정농단 사건도 수사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아마 한동훈 검사장이 또 맡아서 했었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그 당시에 지휘 라인에 분명히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 두 사람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얘기를 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안 되는데 제가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그 기억을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매몰돼서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5년 가까이 복역해서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러한 의견을 밝혔는데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을 그렇게 가볍게 넘길 사안,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입니다라고 그냥 만약에 듣는 데서 그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게 또 지배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 뭐 그렇게 건의를 뭐 할 수 있죠. 50일 후에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최재선 교수님께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건 대통령의 이제 고유 권한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 감정이에요. 그것이 뒷받침이 안 되면 저것은 통합이 아니고 오히려 이 분열의 사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 여론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잠시만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결정했을 당시에도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러려고 촛불 들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분명히 분출됐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저희의 이런 생각과 판단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탁드렸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 국민 여론이 사면해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았고요. 이명박 대통령 경우에는 당시에 그렇질 못했습니다. 그 점도 감안한 거고 수용 기간, 수감 기간하고 건강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두 문제도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시 석방도 됐었고요. 또 병원에도 이제 많이 있었고 그런 점도 이제 부차적으로 고려가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국민 정서, 국민 감정 여론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건강이나 이제 수감 기간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된 것인데,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꾸 통합으로 이명박 대통령 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논리적 내지는 현실적 근거가 뭐냐라는 저는 개인적인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 사면을 주장하시는 논리에도 안 맞는 것이, 아까 뭐 이명박 대통령의 법원 판결도 사실은 뭐 또 재해석하고 이런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판결이 난 거를 또 어떤 거는 판결이 난 거를 또 그걸 거부하냐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또 달리 해석을 해서 갖다 붙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정치적 타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했고 기소했고 이 수감을 했다. 이렇게 논리가 가면요, 그거야말로 윤석열 당선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면을 건의하는 것은 그거는 뭐 판단에 따라서 뭐 건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통합하고 구원, 과거와의 화해를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나 구속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보복이라는 이런 걸로 가게 되면요, 엄청 스텝 꼬이는 거예요. 당시 그 한동훈 검사장 또 윤석열 당선인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딱 떼서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만 제기를 하고 이 성격 규정을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서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렇게 수감된 것까지 정치적인 해석을 그렇게 달아버리면은 이거는 건의하는 내용 자체나 이것도 왜곡됐지만은 이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서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서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내년, 그 전에서는 내년이겠죠, 올해 석가탄신일에 하려고 남겨둔 것 아니냐는 그런 질문에는 제가 답변할 겨를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감사하든 사죄하든 그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께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면권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봤더니
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 내릴지 최재성 전 수석이 얘기하신 그런 내용도 문재인 대통령은 검토하고 고려를 해야 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이야기도 문재인 대통령의 또 판단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이고 말이죠. 과연 어떻게 결정 내리게 될지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통 크게 그리고 그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많은 걸 제대로 보시고 충분히 좋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건 내일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언론에 일제히 보도가 됐고 지금 이후에 계속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기관, 공기업에 상당히 많은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 자리에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기조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우리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그 공기업을 또 그렇게 끌어가겠다는 게 역대 정부마다 반복돼 왔는데 그 이전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 임기가 남았다고 나가지 않으려고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무리하게 써서라도 그 사람들을 강제로 좀 물러나게 하고 거기에 우리 정부 사람들을 앉혔던 게 지금까지 정부의 관행이었어요.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제히 임기가 다 끝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임기가 마무리된 사람들에 대해서 현 정부가 계속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2달 뒤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그 사람들이 3년 임기에 그 임원이 돼버리면 윤석열 정부는 2년 반 동안 거의 3년 동안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게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이것도 서로 이야기해야 될 슬기롭게 풀어야 될 사안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간에 인사권은 현 정부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인사권을 행사할 때 그 인사가 그래도 좀 적절한 인사라면 또 그런 이야기가 안 될 텐데 최근에 인사를 보면 너무나 그 편향적이고 흔히 말하는 낙하산 인사에 비전문가를 정치적인 그 고려만으로 임명을 한 사례가 많아서 지금부터 예를 들어 대통령 당선인이 그 지금 이미 업무를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2달간 이 사이에도 계속 인사권을 이런 식으로 마구 행사를 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사권을 행사할 때 협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물론 청와대는 조금 불쾌한 듯이 반응을 했어요. 그 자체는 지금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이게 불합리한 인사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당선인 측에서 그런 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 대통령 취임 날짜가 그 대통령이 당선되고 곧바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5월 9일에 대선, 5월 10일 취임.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에서 넘어오는 관계였기 때문에 사실 여당 소속이어서 인사 문제를 두고 그렇게 갈등까지는 없었거든요. 정권 교체기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우리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특별히 지시했던 것도 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될 정도로 또는 인사 협의하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거든요. 물밑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근데 그 앞으로 보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때는 사실 이만큼 문제가 별로 제기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공공기관의 임원이나 공공기관장 또는 정부 산하기관에 그 임명을 할 때 요즘처럼 이렇게 제도화되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하고 그런 절차가 조금 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인사권 행사가 좀 쉬워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치적 도의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됐던 거겠죠. 그렇죠. 예.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 최근에도 보면 청와대 인사를 방송 관련 기관에 보낸다든지 또는 윤두환 전 국민수석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의 원자력 원전을 가장 반대하는 분이 간다든지 하니까 이제 이분이 가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하려는
윤석열 신임 정부가 만약에 활동을 시작하면 굉장히 또 정부 입장에서는 어려운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아닌가 뭐 그런 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은 총재의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뭐 그 금융 대통령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에도 사실 한은 총재가 갖고 있는 그 금리 결정권이라든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은 굉장한데 한은 총재 임명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가 사실은 어떠한 면에서 보면은 이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가 출범하면 우리 사람들로 공기업도 한번 짝 진영을 꾸려서 한번 같이 다 갖자라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낙하산 인사를 하지 말라고 매번 언론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그때그때 야당이 비판하니까 이걸 제도화를 해버렸고 임기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임기제를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또 존재를 하고 근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우리 사람들로 그 진영을 꾸리고 싶고 이게 지금 상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재미있다 그래야 되나요? 예.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왜냐하면 그 유세 때도 그렇고 선거운동 기간에 부패하고 또 무능한 정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법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부패는 한 건도 없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부패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뭐냐면 인사를 기소하고 정책을 기소한 게 대표적인 겁니다. 전 환경부 장관이 지금 김은경 전 장관. 구속돼 있죠. 그게 바로 요 인사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를 구속한 첫 사례라고 봐야 되고요. 원전 관련돼서 이제 정책을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무조건 공모를 몇 프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지를 않고요. 그냥 임명할 수도 있고 공모할 수도 있는데 공모를 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사권에 조금 투명성 뭐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이지 공모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가 공모를 안 거치고 과거로 회귀해가지고 그냥 막 임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공모를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너무도 잘하는 인사권의 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추이가 좀 주목이 되는 거고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감원전이죠. 감원전 정책을 했는데 이걸 다시 되돌리는 것을 무슨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산업부가 있고 또 한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과연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과 정책대로 어떻게 정책을 그러면 수정하고 되돌릴 것이냐. 이 과정을 구속 기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 귀추가 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바로 그 공기업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 기소가 됐고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그게 분명한 교훈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식을 예. 공모 중심의 방식에서 공모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 거쳐가지고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물러나야 그 자리가 공석이 돼야 임명을 하는 거지 물러나지 않으면 그걸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김은경 전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은경 그리고 예. 공모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모를 했는데 추천한 인사위에서 추천한 사람이 안 되니까 다시 재공모를 시켰다 뭐 이런 것도 좀 문제를 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꼭 임기 중인 자를 소위 말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과정에서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요. 인사권 행사 전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좀 삼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임기 중인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그 기관 내에서의 여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임기가 대다수의 분들은 임기가 만료가 안 돼도 정권이 바뀌고 하면은 스스로들 대부분 물러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경우인데요.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하고 풀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사실은 반복되는 문제예요. 이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임기제를 만드는 것은 그 공공기관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을 반영한 건데 막상 새 정부가 임명되기 직전에 임명된 사람들이 임기에 상당 기간이 남아있게 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거기에 우리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 싶은데 물러나지 않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역대 정부에서는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것도 분명히 사실이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부 장관 김은경 장관의 경우는 한편으로는 그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분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청와대에서 지명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공모 절차를 거쳤는데 그분이 너무 그 점수를 못 받아서 안 되니까 그 공모 과정을 통해서 그 뽑힌 사람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재공모를 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사실은 너무나 불법적이었죠. 통상적으로 그 약간의 그 뭐 청와대의 그 압력이 있었다. 이 정도의 문제만 제기가 되었다면 과연 정말 저렇게 수년의 그 징역형을 선고받을 정도가 되었을까. 그리고 아마 우리가 이제 환경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다른 부처도 조금씩 그런 비슷한 정도의 물론 이제 많이 문제가 되지 않아서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부는 유달리 좀 심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을 하면 김은경 장관의 사례 또 환경부 나머지 그 사례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공모를 공모를 통해서 임기 중인 임원들을 쫓아내기 위한 그런 압박은 사실상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인사 좀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닐까. 그리고 또 아까 탈원전 정책을 구속 기소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정책을 기소한 것이 아니고 멀쩡한 원전을 그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충분히 가동을 해도 수익성이 좋다고 나온 분석된 그 자료를 뒤집어 엎고 그 자료를 조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동을 중단시키고 그래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그 행위에 대해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기소했다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서도 오늘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질문이 갔고요. 김은혜 대변인이 답변을 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청와대 측의 입장까지 여러분께 차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저희 입장이 잘 현 정부와 같이 병행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안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인사가 진행돼야 될 사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호 협의와 함께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협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5월 9일까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다.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 행사는 당연한 일이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과 청와대 측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났을 때 이 문제도 과연 논의가 될지 그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소통 창구 주소창에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오늘 두 분이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어떤 의견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이명박 사면이 하면 국민이 갈라선다. 통합은 무슨. 사면에 좀 비판적인 분이시네요.
이명박 사면이 윤 당선인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겁니까? 역시 비판적인 것 같고요. 국민 통합하려면 전직 대통령 이명박도 사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냥 이명박도 사면하고 정치보복의 사슬을 끊어라.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분 혹시 보태신 말씀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과연 끝나고 나면 윤석열 당선인 측도 브리핑을 할 것이고요. 청와대에서도 브리핑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야기를 했고 어떠한 대답을 했는지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진행되는 시각에 아마도 브리핑 또 오찬 간담회 내용의 일부가 브리핑되지 않을까 싶네요. 내일도 상당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바쁠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분과 함께 말이죠. 약간 뭐 짧게 패스를 주고받는 축구를 티키타카라고 하죠. 좀 제가 질문을 드리면 두 분이 한번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고 상대방 의견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답변을 길게 하지 말아 주시고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 그제 이틀 전에도 기자의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듣고 나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저는 그 원칙을 세워놨고요. 과거에 남녀의 그 집합적인 성별의 그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걸 만들어서 그동안에 많은 법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좀 어떤 그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또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느냐. 폐지가 불가피하다. 후보 시절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짧게 자신의 SNS에 올렸던 기억도 나는데 말이죠. 최재성 전 수석님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명칭을 좀 바꾸지 않겠나. 여성가족부는 폐지하는데 그 권한과 기능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는 거기에 다른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정부 부처로 바뀔 것이다. 이름이. 우선은요. 논리적으로 또 근거가 또 박약한 것이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그러는데 OECD 국가 중에 성평등 지수나 여러 지수들이 우리가 그냥 두말할 필요 없이 최하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소명을 다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최근 추세가 여성부라는 이름으로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두 나라 정도밖에 안 되고 여성 교육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부처 설립이. 부처가 있고 없고는 그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로서 이렇게 편제하고 격상시키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정통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기벤처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인데 과연 국민 여론이나 또 객관적인 우리 지금 성평등 지수, 여성의 처우, 지위 이런 것들이 상위권인 나라들도 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완전히 폐기해가지고 각 부처로 그냥 업무를 분산시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가부 폐지가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했거든요. 여가부 폐지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여성부로 축소시키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가족 기능을 떼서 다른 부처로 복지부든 이렇게 주고 여성부라는 이름을 다른 명칭으로 좀 바꾸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느냐. 저걸 통째로 드러내서 그냥 없애고 업무를 그냥 부처로 분산시킨다.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지표나 우리 현주소 국민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국회에서 여성부의 업무를 좀 다룰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 또는 양성평등, 더 나아가서 소수자로서의 여성의 지위 확대 이런 업무를 하는 부서인 줄 알았는데요.
뭐 그런 기능은 본연의 기능인데도 그런 기능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 몇몇 운동권 출신 여성 단체 내지 그런 그 편향적인 분들 뒷바라지하는 그런 기능만 잔뜩 모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비판을 받고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그런 지금 그 규정을 당한 것이거든요. 더 나가서 최근에 있었던 그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때 보면 제가 그 같이 TV 토론에서도 만난 그 민주당의 모 인사도 피해 호소인이 가장 뭐 높임말이라고 주장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예. 피해 호소인 주장을 하는데 여성의 그 어떤 지위 향상이나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야 될 여성분은 전혀 그때 미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편파적인 그 행위에 도움을 주는 듯한 모습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성가족부가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것인데 저는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 여성의 지위 향상에 오히려 도움되는 길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 기능을 뭐 다른 부처든 또는 이름을 바꿔서 어떤 기능을 하든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마땅히 없어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또는 여성가족부를 다른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낸다면 민주당은 오히려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성의 뭐 지위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여성을 탄압한다 이런 또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굉장히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국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것이고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제에 그런 이슈가 되어서 정말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그것이 국민들이 과연 이런 부처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번 제대로 검증해보고 심사숙고하는 기회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 조직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거의 제일 먼저 내는 법률 개정안이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대선 결과를 수용하면서 뭐 일할 수 있는 정부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도 돕겠다라고 나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두 개 정부 부처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강하게 자기 의견을 늘 제시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성가족부가 과연 존속될지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존속하게 될지 기능은 또 유사 기능은 다른 데로 이관한다든가 해서 조금은 성격이 다른 부서로 앞으로 활동을 명맥을 이어가게 될지는 앞으로 여야 협상 과정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최종 결정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원래는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문제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이번에 민주당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이죠. 민주당이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김두관 의원은 연일 이거 안 된다. 이재명 비대위원장으로 가야지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원내대표로서 이번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맡느냐. 지금 이런 의견이 아마 당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까? 정리가 된 거고요. 정리가 이미 됐다. 예, 김두관 의원님의 의견이 적어도 당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받고 있는지는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라는 것은 지도부로 선출된 사람이 아니고요. 원내대표로 선출돼서 지도부를 겸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이 통상 선거에서 지거나 이래서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되면 원내대표는 남겨두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그전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퇴한다 그랬을 때 제가 그거 아닐 거다. 거기는 남겨둔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정당마다 이제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원내대표가 그런 비대위를 맡아서 하면서 다른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하는 그야말로 비대위의 또 비대위 단계, 전 단계로서의 역할로 가느냐 아니면 지방선거
다음 전당대회까지 몇 달 동안 지방선거 치르고 가느냐의 문제인데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선거에 뭐 책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역 의원 다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책임이 있고 한 것이죠. 그러나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최고위원 당대표로 선출된 자리가 아니고 의원들이 선출한 대표이고 비상시에 역할들이 원내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고요. 선거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석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원내대표가 외부인을 또 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추천해서 하기에는 이 선거 일정 소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가 많은 공감을 못 얻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지방선거 근데 결과에 따라서는 뭐 승리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또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 그때 또 패배 책임론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현재로서는 8월 전당대회 때까지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로 간다. 이거는 정리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로 나올 후보 등록하고 뭐하고 하면은 이제 6월 말부터 6월 중순부터 직후부터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전당대회를 진행하는 역할, 관리하는 역할이 이제 비대위 역할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거기서 또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럴 수 있는 하여튼 묘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그래서 8월 전대까지는 비대위의 소임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이유 이걸 명확하게 진단해야 그 이후에 대책이 나오는 건데 지금 백가쟁명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니까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제대로 못해서 패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재성 전 수석 짧게 왜 패배했을까? 24만 표의 아주 박빙의 승부이긴 했으나 정말 민주당 후보로서는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그런 거고요. 역시 저는 선거 캠페인의 문제도 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론으로 따지면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권 교체 지수가 높았고 그래서 그거는 문재인 정부 책임이 상당히 작용을 한 거다. 뭐 이런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후보자 문제. 후보자의 역량, 리스크 뭐 이런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저는 두 가지 다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라는 점에서 후보자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는 뭐 더 아주 완벽하고 더 좋은 후보였다면 하는 이제 가정으로서는 인정할 수 있어도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 또 정권 교체 비율이 항상 정권 말기마다 아주 치솟았고 대통령 지지율이 거꾸로졌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정권 교체 비율이 높았습니다만 국정 안정이냐 정권 교체로냐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근접한 이것도 굉장히 과거에 없었던 사례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다. 그런 점에서는 캠페인 자체에 조금 문제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최재성 전 수석은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패배했다는 인식에 가깝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후보도 책임이 있고 졌으니까요. 당도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 뭐 선거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요 책임의 그럼 실체가 뭐냐? 후보자의 문제냐? 그럼 뭐 당 문제냐? 그러면 뭐 다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캠페인의 문제인데 그게 선 지지자를 결집하고 후 중도 확장을 해나가는 요 일정을 견실하게 갖고 가지 못한 데에 제일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박빙의 승부 24만 표 차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아무래도 정권 교체 여론이 가장 컸고 저는 오히려 그 투표하기 전날까지 여론조사는 발표된 여론조사들은 5%에서 뭐 7% 그리고 예측 그 판세 분석까지 하면 한 10% 차가 벌어진다고 예상을 했지만 마지막 0.7% 정도의 격차는 아마 여당 후보로서의 그 조직력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가 국민 전체의 실질적인 여론이었는데 다만 그런 조직력으로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하는 분들을 훨씬 더 투표장으로 많이 불러낼 수 있었고 그것이 이제 지방 권력을 몽땅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큰 장점이었고 그것으로 사실은 거의 초박빙의 승부를 이끌어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토론 과정에서 상당히 날선 신경전을 펼치기도 하셨는데 오늘은 차분하게 이야기하신 거 보니까 역시 대선이 끝나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격조 있고 품격 있는 토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